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연습입니다. 저자는 구산하기 류순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산하기 류순, 승려이자 서당 고도노사토의 대표이다. 중학교 중퇴 후에 16세 가출해서 상경했다. 방황을 하던 끝에 검정고시를 치르고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했다. 인도에서 출가하여 미얀마, 타이의 승원과 대학에서 경전을 배웠고 미얀마 국립 테라와라 불교대학 전수과정을 수료했다. 누군가는 잡념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을 자각하고 우울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는 편이 낫다. 마음을 자각하는 과정에는 매우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는 마음 상태를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나쁜 심리 상태로부터 한 발 나아간다는 것이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사람이 자기 안에 분노라는 감정이 있음을 자각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변화하는 것이다. 혹은 불안에 휩싸인 사람이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자각한다면 그 이상의 어두운 상상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자각이야말로 잡념을 멈추게 하는 가장 좋은 약이다. 자각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마음 상태를 자각하지 못하면 혼란이 지속된다. 자각을 통해서 지금의 상태를 알게 되면 해결책도 마련하게 된다. 붓다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목련 존자는 다음처럼 비유했다. 치장을 좋아하는 젊은이는 거울을 보고 얼굴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깨끗하다며 만족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더러움을 발견하면 골라내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 잡념을 없애고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바르게 이해하기, 바른 방법 알기, 바르게 실천하기가 필요하다. 즉, 문제를 이해하고 나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고 실천하는 세 가지 단계가 필수 불가결하다. 이 세 가지 단계는 붓다가 가르쳤던 바른 노력의 주된 내용이다. 그 노력은 바른 이해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붓다의 사고법은 언제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단계에서 출발한다. 알아차림은 붓다가 가르친 번뇌 정화법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시험 삼아서 지금 한번 해보자. 눈을 감고 이마 언저리를 바라본다. 무엇이 보이는가?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냥 어둠만 보일 것이다. 그렇게 어둠이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얼마간 계속하면 무언가가 느껴지기 시작한다. 아니, 뭔가를 생각하는 의식의 존재를 이미 알아챘을지도 모른다. 말로 문장을 만들어 생각하려 하거나 무언가 떠올리려 하거나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구를 찾으려는 의식을 느끼게 될 것이다. 머리, 가슴, 언저리, 전신에서 일어나는 감각, 사고, 감정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잡념을 버리는 첫 단계이다. 다음으로 알아차린 사실을 말로 표현해보자. 있는 그대로 말로 내놓는 것이다. 만일 무언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챘다면 생각하려고 한다라고 말한다. 이미 생각을 했다면 생각했다라고 말한다. 사고나 감정이 들 끓고 있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또 한 가지, 의식이라는 마음의 기능이 존재한다. 의식은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기능이다. 의식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기 전의 마음 상태로 육해나 불쾌 등의 반응은 하지 않는다. 의식은 중립적이며 온화하고도 빈틈없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마음의 기능이다. 의식을 사용하는 것이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마음의 표층부에서 반응하던 감정이나 사고가 얌전해진다. 자극하던 대로 반응하던 마음이 알아차림이라는 의식에 의해서 억눌려서 조용해지는 것이다.
붓다는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을 제어하려고 드는 마음의 본질에 눈을 돌렸다는 점에서 천재적이다. 붓다는 기존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발상을 내놓았다. 고통스러우면 바깥 세계를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붓다는 말했다. 집착을 내려놓아라. 집착이야말로 고통의 원인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집착이라는 단어는 붙들고 늘어지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깔끔하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다. 상대방에게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대개 상대방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기대 때문이며 그 기대를 놓아버리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집착이다.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상대방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한번 시험 삼아서 근처에 있는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며 오른손을 들라고 중얼거려보라. 상대방이 오른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또렷하게 상상해본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이 올라갈까? 우스꽝스럽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남에게 거는 기대는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오른손을 들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한다. 손을 들고 있는 상대방을 망상한다. 망상대로 손을 들어주지 않는 상대에게 화를 낸다. 이것 또한 역시나 어리석은 짓이다. 무언가 이상한데?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있나 봐. 인간 관계에 불만을 느꼈다면 일단 위와 같이 생각해봐도 괜찮다. 그런 후에 다음과 같은 사고법에서 출발했으면 한다. 나와 상대방 사이에 선을 긋자. 나와 타인 사이에 선을 그었다면 다음으로는 나의 영역에 집중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뿐이다. 상대방을 보지 말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왜 이리 마음이 괴로운 것일까? 인간관계를 확실하게 맺고 끊는 법을 토대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구체적인 잡념의 해소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먼저 질투라는 잡념을 해소하는 방법부터 시작하자. 불교 심리학의 지식을 빌리면 질투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전형적인 질투인 시샘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가진 상태를 향한 분노이다. 둘째, 자신이 가진 것을 남도 가진 상황이 용납되지 않는 분노이다. 이것은 과잉된 욕구 중에서도 특히 독점욕을 만들어내는 분노인데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주려고 하지 않는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 구두쇠 심보이다. 남이 자기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불쾌하고 자신만 특별 대우를 받고 싶다는 특권 의식이 있다. 질투는 인정과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격렬한 인정욕이 만들어낸다. 질투라는 심리를 달리 표현하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나 나만 더 칭찬받고 싶다는 바램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욕구를 채우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당신이 질투를 느낀다면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를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인정받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자신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에게 질투를 느꼈다고 가정해보자. 그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까? 상대방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리거나 회방을 놓는 행위는 자신에게 마이너스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인정받는가에 대해서 솔직하게 생각해본다. 지식이나 능력으로 인정받을지 아니면 그 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지 여러 요소를 고려하다 보면 당신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불교에서는 인생은 마음이 만든다는 개념이 있다.
마음 없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현재의 생활, 지금까지 인생에서 해온 경험도 모두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는 편이 옳다. 심중심의 개념을 토대로 생각하면 말을 못한다는 수동적인 표현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말하지 않는다는 의지적인 표현이 바른 표현이다. 이번에는 욕구와 사고는 별개라고 생각해보자. 우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그 욕구는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런 다음 자신이 어떻게 욕구를 반영했는지 생각해본다. 자신이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사고의 이력을 꼼꼼하게 되짚어본다. 내가 실제로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남의 마음을 읽으려고 점을 치고 인생 상담을 하고 마인드 리딩을 시도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모두 망상으로 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착각 행위이다. 그럼 남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없을까? 한 가지 있다. 상대방에게 직접 묻는 방법이다. 이 또한 인정머리 없어 보이는 대답이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붓다는 어떻게 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을까? 그야말로 물어보는 것만 했다. 불전을 보면 붓다는 전혀 망상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실로 대단한 일이다. 붓다의 사고법을 이용하면 인간관계는 지극히 단순해진다. 필요한 것은 물어본다. 필요 없는 것은 모르는 채로 놔둔다. 자신과 타인 사이에 선을 그어서 인간관계를 확실하게 맺고 끊는 방법이기도 하며 모르는 채로 놔두는 것도 배려라는 크고 넓은 마음가짐을 갖는 방법이기도 하다. 한편 상대방에게 묻고 싶어도 물어보지 못하는 상황도 있기 마련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리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해도 결코 망상으로 치달으면 안 된다. 모르는 것은 그저 모르는 대로 놓아두어야 한다.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몰라도 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배려이다. 사람이 실수를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바른 목적을 몰랐다. 둘째, 바른 방법을 몰랐다. 셋째, 바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바르다라고 하는 말은 도덕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표현이다. 붓다의 가르침 안에서는 효과적인, 합리적인이라는 뜻을 가진다.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넣을지 복수나 후회에 넣을지에 따라 인생의 전개가 완전히 달라진다. 행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좋은 생각을 키워나갈지 일시적인 욕망이나 허영심을 채울지에 따라서도 목적을 이룰 가능성은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 도중에 타협하거나 노력을 게을리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모든 실패는 위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결여됐을 때 나타난다. 사람은 실패하면 운이 없었다며 한탄하거나 저 사람 때문이라며 그 일이 없었으면 분명 잘 풀렸을 것이라고 무언가를 탓하곤 한다. 붓다의 속명은 고타마이다. 석가족의 왕자인 고타마는 당시에 얻을 수 있는 부와 지위, 사치와 명성을 모두 가진 신분이었다. 고타마는 생각했다.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게 된다. 그렇다면 노쇠와 질병과 죽음을 멀리하고 쾌락을 쫓는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나중에 반드시 고통이 찾아온다.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보자. 35세에 마음의 진실한 모습을 완전히 바르게 이해한 그 경지인 깨달음에 도달한다. 그때 붓다는 다음과 같이 중얼거렸다고 한다. 계속해서 뭔가를 원하는 마음의 장치를 드디어 간파했다. 옛날에 나는 마음에 휘둘려서 오랫동안 고뇌해왔다. 그러나 마음의 정체를 완전히 알게 되었다.
마음의 정체를 모르는 인간은 욕구에 휘둘려 뭔가를 가지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마음이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 괴로움의 연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한 가지이다. 마음의 장치와 욕구의 정체를 이해하고 그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바로 붓다가 도달한 지점이었다고 생각한다. 일단 승패에 연연하는 사고방식이 어째서 착각인지를 정리해보자. 승리라는 사고만으로는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승리를 지향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에 영원히 도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승리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 착각이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매우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붓다의 사고법으로 생각하면 승리나 사역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구조는 대부분 착각으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사회의 착각을 이미 알아채지 않았을까? 특히 오늘날은 삶의 방식의 폭과 인생의 선택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승리자라느니 패배자라느니 부유하다느니 빈곤하다느니 하는 양자택일의 잣대밖에 보이지 않는 시대에서 사욕을 뒤쫓는 삶이 과연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줄까? 그보다 누군가의 행복에 공헌하고 도움을 주자라는 동기를 가지고 사는 편이 훨씬 마음이 안정되고 중간 과정에서의 만족도 얻지 않을까? 이것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애에 기초한 삶이다. 자애란 누군가의 행복을 비는 마음이다. 사욕을 동기로 삼지 않고 남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어떤 여성은 주위에서 승진시험을 보라고 권하는데 정작 내가 그 자리를 원하는지 모르겠다며 나에게 상담해왔다. 붓다의 사고법으로 보면 착각이다. 나는 승진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의 유무에 집착하는가? 첫째로는 아까 언급했던 의욕 때문이다. 의욕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하고 싶은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닐까? 의욕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욕구 이외에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일을 함으로써 남에게 공헌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남에게 공헌이 되는지는 혼자서 정하지 못한다. 오직 상대방의 평가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성립된다. 어떤 일을 혼자서 결정할 수 없거나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른다면 상대에게 맡겨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집중은 시험 점수를 올리거나 지적 능력을 높여서 출세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되고 있다. 알다시피 욕구의 만족을 동기로 삼는 것은 이치에 맞는 사고라고 하기 힘들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 또한 커다란 착각이다. 집중하는 행위 자체를 얼마든지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불교에서는 집중이라는 말을 한 점에 의식을 쏟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고도의 집중 상태는 사격이나 양궁 시합에서 볼 수 있다. 시합 중에 선수의 표정은 멈춰 있다. 관역 한 점에 의식을 쏟아 쓸데없는 반응을 억누른다. 시합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온다. 그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야말로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다. 고도의 집중 상태를 만들기는 쉽지 않지만 쓸데없는 생각이나 감정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채 평소에 작업을 집중하기만 해도 충분히 즐거워진다. 일이나 공부가 재미없는 이유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다. 행위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집중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작업이든 즐거운 법이다.
집중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붓다의 사고법이다. 모처럼 집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집중력을 높이는 비결을 소개하겠다. 먼저 목표물을 한 지점에 모은다는 느낌으로 목적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목적은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목적을 정했으면 지금부터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소리내서 말하고 스스로 확인하고 그 일에 의식을 쏟아 부으려고 노력한다. 집중을 제일 많이 방해하는 요소는 감정이다. 짜증이 나거나 풀이 죽었다면 감정 하고 소리를 내어 말해 스스로 알아차린다. 감정이 있음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서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감정뿐만 아니라 사고도 자주 등장한다. 지금 하려는 일과는 상관없는 생각거리가 맥락도 없이 떠오른다. 그러면 생각했다. 생각하려고 한다. 사고가 산만해졌다.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의식을 집중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에 새긴다. 그런 후에 한 점에 의식을 쏟는 작업을 계속한다. 여기가 결정적인 부분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고 천천히 속도를 올린다. 마음도 마찬가지로 집중에 박차를 가하기까지 어느 정도 회전수가 필요하다. 도중에 되도록 곁눈질하지 말고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쓴다. 집중 상태로 들어가는 법은 다른 반응을 알아채고 한 점에 의식을 집중하여 일정 시간 계속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균형감 있게 갖춘다면 고도의 집중 상태를 경험할 것이다. 의욕이나 승리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일을 하는 동안에는 공헌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 관계 맺음의 기쁨을 잊지 않는다. 과정에 집중하는 일 자체를 즐긴다.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른다면 더 이상의 잡념은 없다.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고법에 따라 사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에 기초한 삶의 방식이다. 인생은 당신의 생각 이상으로 풍요롭다. 실패에 미련을 두는 이유는 놓친 결과를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으로 집착하기 때문이다. 과거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이상 그런 사고는 쓸모없는 잡념이다. 붓다의 사고법으로 생각하면 중시해야 될 대상은 결과가 아니라 방법이다. 어떤 결과든 다른 방법을 사용한 이후에 따라오기 마련. 붓다는 방법에 이상하리만 집착했다. 청년 고타마는 자신의 공허함을 치유할 방법을 추구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여행을 떠났다. 저명한 사상가들의 제자가 되어 후계자로서 기대를 받은 적도 있으나 자신이 생각하기에 해답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으면 곧바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다. 다음으로 전념했던 것이 6년간의 고행이다. 등과 배의 가죽이 맞붙을 정도로 단식 수행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래도 마음의 갈증은 치유되지 않았고 이 방법은 바르지 못하다고 깨닫게 되었다. 그때 수자타라는 소녀에게 우유죽을 받아먹고 체력을 회복됐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단식 수행을 하다가 음식을 먹는 것은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결단이었다. 당시에는 고행만이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청년 고타마가 한 일은 엄청나게 파렴치한 이탈 행위였다. 그것을 본 5명의 수행 동료는 모두 고타마를 경멸하며 떠났다. 홀로 남겨진 고타마는 외로움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보리수 밑에 앉아 새로운 수행법을 시작했다. 그는 유년기에 우연히 고도의 집중과 평안이 지속되는 경지인 선정을 맛본 경험이 있었다. 그때 썼던 독자적인 방법을 다시 시도한 것이다. 대담하게 수행 방법을 전환함으로써 고타마는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되었다.
문제를 하나 내겠다. 이 일화에서 방법이라는 단어는 몇 번 등장했을까? 정답은 6번이다. 고타마는 오로지 현실의 마음 갈증을 치유하는 방법만을 추구했다. 그래서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느끼면 한 장소에 집착하지 않았다. 도중에 저지른 실패를 일일이 마음에 담고 한탄하지 않았다. 남의 눈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뭐가 어쨌든 바라는 결과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방법에 집중하는 것을 계속했다. 아무런 타협도 하지 않았다. 정말 올곧은 삶의 방식이다. 원인과 조건이 갖춰지면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 불교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고 한다. 하나의 원인에서 반드시 하나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법칙이다. 우리가 속으로 결과를 아무리 망상한다 한들 법칙에 의해서 도출된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다. 결과를 이것저것 망상하면 과정이 너무 더디게 느껴져서 초조해지거나 이대로는 실패할 테니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등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결과는 항상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법칙에 맡긴다.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을 가진 좋은 원인을 만들기에 즐겁게 전념한다. 이것이 붓다의 사고법이 지닌 진명목인 바른 사고에 기초한 삶의 방식이다. 미래라는 이름의 잡념을 해소하는 법을 정리해보자. 우리는 흔히 결과를 망상해서 사고의 실수를 저지른다. 불안이 적중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결과에 집착하는 것도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언급했다시피 망상만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은 무의 상태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법과 지금 어떤 행동을 할까, 이것만을 생각해야 한다. 좋은 미래가 오길 바라면서 살아가려면 앞일을 내다보지 않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절대로 먼저 망상하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을 마음을 다해서 행하다 보면 바라는 결과가 눈앞에 와 있을 것이다. 붓다가 가르쳤던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법은 앞일을 내다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도록 스스로를 계속 독려하는 것이다. 깨달음이라는 성과에 집착해서 이것저것 상상하면 생각에 사로잡혀 아예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잘못된 집착에 의해서 마음의 성장이 멈춰버리는 것이다. 집착과 망상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자.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해서 바라보고 원인이 정리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는 법칙에 따라 마땅한 순간에 갑자기 어떤 경지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도록 노력하자. 우리가 중시해야 될 대상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이다.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마음의 축을 정해보자. 나는 행복을 향해 가겠다. 이것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생의 지향점이다. 지금까지 살아왔음에 감사한다. 여태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 우리는 모두 누군가가 열심히 살라고 응원해줘서 지금껏 살아왔다. 한 생명은 다른 생명과의 인연이 있기에 지속된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어떤 현실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우리를 살게 하는 인연에 감사하고 자신을 긍정하면서 살자. 무슨 일이든 바르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바른 이해야말로 붓다의 사고법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자신의 마음 상태, 해결해야 될 문제, 상대방의 반응을 빠르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혼란이 해소된다. 그래야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잡념은 내려놓는다. 잡념의 마음을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자.
자각하고 분류하고 원인을 알고 버리고 맺고 끊고 바로잡고 바꾸고 잘 활용하는 것으로 어떤 잡념이든 내려놓을 수 있다. 집중하는 행위를 기쁨으로 삼는다. 바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른 방법을 실천하는 것에 집중한다. 집중이야말로 최고의 쾌락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다. 모든 생명은 다른 생명에게 도움이 됨으로써 살아간다. 누군가에게 공헌하고 좋은 영향을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살면서 지향해야 될 행동이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추구한다. 결과가 아니라 방법을 중시해야 한다.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도 달라진다. 늘 궁리하고 모색해야 한다. 궁리하는 과정은 자유롭고 창조적이며 매우 즐겁다. 오늘 하루를 행복해지는 방법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다면 행복을 향한 자유로운 길이 단숨에 열릴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불교 사상을 우리 실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주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은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